지금 2023년 들어서 사실 많은 것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서로 방향도 좀 다르고 최근에 또 원자재 시장도 뭐 하방으로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고 금 가격 막 급등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 무질서함 이게 왜 비롯됐다라고 보십니까?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건가? 이게 지금 무질서함인가요 지금? 진짜로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화학과 정유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었고 그렇죠. 배터리를 후반에 했던 사람이지만 유가를 계속 봐왔고 원자재 시장을 봐왔는데 지금 제가 이제 지금 갖고 온 자료 2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아마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어제 21일까지 가장 많이 상승한 비트코인입니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이러니하냐면 SVB나 아니면 CS 사태 이후로 안전자산이 선호돼야 되는데 그래서 금이 오른 건 맞습니다. 금이 올랐어요. 금은 8.6% 올랐는데 문제는 나스닥도 위험자산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기술주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오르면서 금도 올랐어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그래프에서 제일 주목하는 건 유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의 후행성, 그러니까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원유 공급이 생각보다 늘 수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뭐 구리 가격이 올라도 유가는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아까 2차 전지주 얘기하셨지만 중국의 수산화 리튬.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은 잘 아시겠지만 양극재 원료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튬 가격이 빠졌다는 거는 사실 수산화 리튬 가격은 한 지난 8년간 계속 상승 국면이었고 초강세였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의 수요나 공급에서 뭔가 이슈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수산화 리튬. 물론 리튬 광산이 많이 많아졌고 수산화 리튬, 그러니까 리튬을 가져다가 수산화 말 그대로 수소를 넣어서 기본적으로 이 반응을 시키는 이러한 정유업 같은 거죠. 그러니까 리튬을 가져다가 하는 이 수산화 리튬 공장이 많아졌다고 치더라도 수산화 리튬 가격이 30%씩 빠질 이유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수산화 리튬이 이렇게 빠지면 에코프로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에코프로만 그렇게 홀홀 날라가? 제가 이제 에코프로를 직접적으로 커버하고 있지 않는 애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 우리나라 2차 전지주의 기본적인 성격은 장기 성장성이겠죠. 장기 성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올해 상반기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2025년까지 지금 나올 수 있는 수요들이 더 레벨업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계속 들어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자산 수익률을 보면 사실 앞서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한 불과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위험자산이라고 했었던 비트코인이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그렇게 올라가고 나오고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나스닥 기술주들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고 이런 무질서가 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유동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유동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이 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에서 달러가 안 올랐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일반적인 투자자들 모두가 은행이 망하니까. 은행이 망한 것도 있지만 현금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갖고 있을수록 뭐든지 썸띵은 사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그동안 많이 올랐었고요. 그런데 살려고 보니까 나스닥도 주식이지만 그것도 자산이라 보는 것 같고 비트코인도 당연히 자산이잖아요.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 하나의 자산의 어떤 군으로 분명히 들어온 것 같고 그런 왔던 원인은 화폐 가치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화폐 가치가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라도 별로 이렇게 화폐를 손을 들고 현금 보유할 니즈를 전혀 못 느끼는 거고 어떤 자산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유동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되면 뭐 어저께 이제 미국의 주택 지표 발표된 것도 보니 기존 주택이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뭐 센터장님 말대로 하면 화폐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자산 사야 되겠어? 그러면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그러면 내려왔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금리도 못 낮추고 금리를 또 올리면 은행은 또 무너지고 그런 상황까지 갈 거라고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제가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인류는 항상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네. 네. 정통적으로 보시면 뭐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금융시장이 지난 40년, 50년 동안 위기에 빠졌을 때 일단 금리를 올렸죠. 네. 뭐 좀 이따 유가 얘기할 때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건데 금리를 올리면 후행적으로 경기가 나빠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했겠죠. 네. 후행적으로. 네. 근데 지금은 QE가 많이 풀린 상태에서 오히려 자금을 흡수하려고 하는 이 와중에 경기가 이런 이 금리까지 올린 상황이니까 네. 그럼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어요. 그럼 후행적 경기가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을 거냐? 금리를 또 내려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그쵸, 애매한 이제- 게 예, 예.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은 금하고 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최근에 며칠 예, 동안 예. 그거는 은행이 망한다 막 이러니까 그건 진짜 최근 며칠은 안전자산 선호 그건 확실했던 것 같아. 그리고 연초나 그때부터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나 이런 애들 달린 거는 금리나 기대가 금리나 많아요. 기대가. 그렇죠. 네. 통화 정책이 이제 비트코인이 끝났다. 최근에 이번 주에도 올랐어요. 그렇죠. 이번 이번 주도 주에도 올랐죠. 올랐어요. 나 올랐죠. 비트코인 네. 오르는 그러니까 이유가 SVB 이후에도 올랐다고요. 그건 이제 안전자산 선으로 도망가는 그거는 이제 은행이 망하니까 은행에 돈 못 맡기겠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비트코인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탈중앙화. 곧바로 트윗을 올렸어요. 네. 그 은행은 스캠이다. 크립토에 돈을 저금해라. 네. 이러고 그럴 정도니까 대통령 나오실 것 같네요. 나올 것 같아요. 대통령 나오실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은 사실 화학이나 정유 네. 커버리지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유가도 뭐 다시 70불 회복을 뭐 금방까지 하긴 했지만 70불 밑으로 막 떨어졌죠.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거든요. 예, 예. 이걸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도 이제 곧 잡힐 거고 혹시나 이거 경기 침체 와서 네.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5% 성장? 네.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중국이 막 원유 많이 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러면 그렇죠? 어떡하나? 그리고 러시아는 그렇죠. 계속 증산한다 그러고 네, 그렇죠. 지금 유가 하락의 원인 네. 뭐가 제일 크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일 컸고요.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다. 원유 수요가 더 둔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 네. 여기서는 또 한 가지는 러시아도 있어요. 뒤에 좀 말씀드리면 네. 자 생각해 보시면 1월 말 2월 초에 러시아 원유 가격 올리면서 네. 금수 조치 같은 게 있었거든요. 유럽으로 가는 원유가 러시아가 못 만들 거다. 그래서 러시아 원유가 줄 거라고 봤는데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 인도 이런 데 그때 사놨죠. 그래서 2월에 유가가 약간 강세였거든요. 네. 네. 근데 유가가 다시 되돌림 현상 나온 거는 러시아를 뜯어보니까 제가 뭐 잠깐 페이지를 투자자를 위해서 좀 보여드리면 네. 지금 12페이지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제 IEA 자료인데 오른쪽 그림 1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 2월만 해도 그러니까 금수 조치 직전만 해도 480만 배럴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원유 가격이 올리면서 이제 러시아 우랄산 원유를 기본적으로 수입을 유럽이 안 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유럽에서 210만 배럴이 감소했지만 네. 인디아, 중국은 싼 가격에 러시아 원유를 많이 수입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지금 23년 2월, 그러니까 작년 2월 대비해서 23년 2월에는 490만 배럴로 오히려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유 공급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것도 유가에 대해서는 좀 약세 요인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시장에서 좀 걱정하는 네.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한다라기보다는 공급이 네. 생각보다 좀 원활했었다. 단기적으로는 그랬죠. 단기적으로.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SVB 이후로 유가가 좀 빠졌어요. 또. 사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경기 후퇴의 우려감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월 초만 해도 유가가 강밥이 아니고 약간 약밥으로 갔던 거 러시아 원유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공급이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뭐 저번 주에 유가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70불이 깨진 이유는 아까 그랬던 금융시장, 미국의 금융시장 이 여파가 분명히 좀 영향을 줬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그 경기 안 좋다는 건 원유 수요가 둔하잖아요. 그 느낌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뭐 호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웃긴 건 네. SBB 망하고 주식은 안 빠졌는데 유가만 이제 급락하고 주식은 괜찮은데 채권금리만 이렇게 막 떨어지고 채권 시장이 또 힘들었죠 이번에. 힘들 변동성이 컸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뭐 금리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좋긴 예, 갖고 예, 있는 예. 사람은 좋긴 네, 좋았겠지만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좀 분절된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얘는 반응을 굉장히 크게 하고 어떤 애들은 반대로 반영하고
환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안 하고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센터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표를 가장 조금 신뢰해서 보십니까? 지금 뭐 채권 시장은 난리가 났잖아요. 뭐 하루의 변동성이 10년물 뭐 4%씩 주식보다 훨씬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위기가 왔는데 오르네. 저희는 근데 그런 건 있죠. 이제 뭐 어떤 지표 하나에 제가 뭐 의도를 할 수는 없고요. 네. 다 봐야죠. 다 보는데 이제 저희가 금리 측면에서 저희 하우스는 그 기준금리는 이미 시장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 금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무슨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보다 회사채 금리라든가 시장 금리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래서 뭐 미국의 그 회사채 금리 중에 아시겠지만 하이힐드라든가 그다음에 인베스트 그레이드, 인베스트먼트 투자 등급 그런들의 그 변동성이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은 한편으로서는 꼭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변동성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경기에 따라서 시장금리에 따라서 내가 먹을 게 있으면 들어가는 거 아니면 팔겠다 이런 거니까 그 변동성은 전 좋게 봐요. 주식시장의 변동성과는 좀 다른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장금리 이제 기준금리도 시장금리를 보자는 게 저희 하우스의 제안이고 그 다음에 제일 분석하기 어려운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가와 주식시장인 거죠. 왜냐하면 유가가 선행성이 있어요. 가끔은. 그렇습니까? 이게 과거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걸 한 가지 갖고 온 게 5페이지인데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난 75년부터 23년까지 미국의 연준이 그러니까 경기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켰던 시기가 참 7번 정도 있고 그때 여기 보시면 유가와 기준금리와의 어떤 그 괴리율이에요. 근데 이게 복잡하니까 이게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니 내가 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 표를 잘 보시면 돼요. 이 표를 잘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가 1980년 3월부터 2018년까지 한 7 정도의 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 예를 들어서 80년 예를 들어서 이제 79년 몇 월부터 올렸겠죠. 근데 금리가 정점을 찍고 이제 더 이상 안 올랐던 시점들이 80년 3월부터 84년 9월 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금리 인상 시점부터 유가 하락 시점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례인 80년 3월에 금리 인상이 정점을 찍은 다음에 유가는 언제부터 하락했냐면 12개월 후에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최근 거를 보시면 2018년 12월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고 그 후로 유가가 하락한 거는 1년 뒤예요. 그래서 7차례에 따라 시차는 존재하지만 평균적으로 미국이 FOMC로 해서 만약에 이번 분기인 3월에 오늘 새벽에 있는 금리를 인상하고 더 이상 인상을 안 한다면 이론적으로 유가는 11개월 전후로 빠지겠죠. 전후로?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자마자 유가가 빠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종료된 후 어느 정도 시차를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평균 10여 개월이지 어떤 거는 6개월도 있었고 한 달도 있었고 했으니까 뭐 어떤 건 2년 뒤에 빠지기도 하고 그건 수급에 따라 다른데 경기 상황에 따라. 근데 이건 상식적인 거죠. 금리 인상을 했으니 경기가 후행적으로 나빠질 거니까 경기가 나빠지는 지표와 상태에 따라 유가가 빠질 거니까 근데 평균적으로는 11개월, 10개월 정도 있다 유가가 빠졌더라는 거고 오히려 그 유가가 빠지기 전까지 여기 표에 보시면 그 유가가 빠지기 전까지 11개월 사이엔 평균 16%가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지금 요 표에 따르면 아직 금리 인상이 종료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하우스는 올해 그러니까 지금 3월하고 그러니까 3월에 금리 인상 후에 한 번은 올리지 않은데 저희 하우스는 조심스럽지만 이것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물가도 조금씩은 잡히고 있지만 아까 말했던 금융시장을 생각해서는 지금 금리를 추가적으로 또 3월 이후에 올리지는 않을 거다. 동결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3월이 정점이고 그 다음부터는 한 10개월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 테이블이 맞다면 저희들이 보는 유가 흐름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3페이지처럼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평균 유가 흐름인데요. 올해 1분기 유가 75불 정도 됩니다. 근데 EIA는 계속 유가가 하락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의 셔텀 에너지 아웃룩을 보면 EIA는 계속 하락하는 걸 보는데 저희는 좀 당돌하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다. 유가는 후행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올랐다가 70대 후반까지 다시 한번 되돌림을 한다. 근데 그게 그렇게 유가의 강세로 보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그냥 강보합을 유지하다가 4분기, 3분기부터 4분기 사이에 급격히 빠지는 모습을 아마 볼 가능성이 있다. 그때 후행적으로 경기 지표가 나쁜 게 나오겠죠.
제 말은. EIA가 맞을 거예요. 저기 상상인증권이 맞을 거예요. 네, 나 우리 옛날에 EIA 많이 봤거든.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걔는. EIA도 많은 연구원들이 이제 집단 지성을 통해서 만드는데. 근데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EIA보다 상상이 낫습니다. 훨씬 날 겁니다. 뭐 과찬이지만 일단 저희가 고민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가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보세요. 작년 유가가 94불, 평균 유가 94불이고 올해 평균 유가 75불 정도 될 겁니다. 유가는 무조건 작년보다 레벨 다운 돼요. 그렇죠.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고. 근데 첫 번째로 제가 고민했던 건 얼마나 레벨 다운 될 거냐 해서 70불 밑으로 지금 70불 밑에 있지만 WTI가 그 정도의 유가의 수급은 아니거든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유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75불 레벨에서 유지는 된다. 지금 여기 유가가 이게 이제 선도 거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원물 기준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현물 인도 방식이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경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유가가 계속 흘러내리지 않고 2분기, 3분기에는 생각보다 유가가 좀 버틸 거다. 그러다가 아까 말했던 그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후퇴 시기에 시그널들이 맞물리면서 4분기, 1분기, 2분기까지 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원유 선물을 거래하거나 타이거 ETF를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하실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 개인적인 제안은 올해 상반기에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원유 관련된 ETF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것이 내년 상반기에 다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반기에 그냥 박스권 내에서 등락 정도겠죠. 오르는 이유가 뭐 따로 오른다고 하는 이유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가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나쁘다는 지표가 안 나왔다는 거고 그 유가가 그래도 이 수요 측면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 좀 중국 수요. 그러니까 지금 원유를 크게 보면 수요와 공급 사이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삼각 형태로 보면 원유가 금융시장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수요 공급보다는 투기적인 수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금리 인상은 결국 경기 지표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수요 공급이란 건 경기에 따라서 뭐 경기가 좋으면 수요가 늘으니까 공급을 늘리면 되는 거고 경기가 나쁘면 또 뭐 수요가 나빠지면 공급을 줄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뜻이 아니라 제 말은 이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지금은 다 FOMC만 보고 있고 이것이 원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강보합이고 후행적으로 나올 거라는 걸 엠퍼리컬 테스트, 그러니까 과거 경험 사례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그러면 유가가 생각보다 당장 안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수요는 긍정적일 수 있죠. 적어도 중국 수요는. 지금 아까 말씀 중국이 5% 성장, GDP 성장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작년에 1억 배럴 정도 됐어요. 작년에. 기간마다 다 다르지만 1억 배럴 정도 됐고 올해는 2% 성장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1억 200만 배럴, 200만 배럴 정도가 는다는 거고 그 느는 수요의 약 절반 정도인 90만 배럴이 중국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보면 중국이 아무리 뭐 그래도 새로운 수요가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유가를 지지하는 요인은 분명히 되죠. 그러니까 중국 수요만 봐서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수요 말고도 미국은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요가 줄 거라 보지만 그러진 않아요. 미국의 문제는 뭐냐면 이 8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요건 좀 설명드릴게요.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니까 휘발유 재고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음영이라는 거는 과거 5년 레인지고요. 단위는 100만 배럴입니다. 보시면 대충 2천만 배럴에서 3천만 배럴 사이에 재고가 있어 왔다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5년 평균은 요 진한 색깔로 이렇게 계절별로 이제 겨울엔 좀 재고가 쌓이고 여름에는 드라이빙 시즌이니까 좀 빠지고 뭐 이런 모습인데 지금 2022년 이후로 계속 재고가 저희 재고였어요. 가장 하단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왼쪽에 하늘색 선 이야기 하시는 거죠. 왼쪽 밑에. 예, 요게 올해 1월, 2월, 3월 재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평균 밑에 있다. 이게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심각하게 둔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고가 이렇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냐?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유 설비들이 뭔가 좀 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아시겠지만 공급망 이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인력난이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정기 보수나 이런 사례가 많은 이유는 이참에 어떻게 보면 운영할 때 좀 정기 보수를 좀 빨리 당겨서 운영 가동률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수요가 좋은 것도 있지만 공급이 좀 둔화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제가 미국의 원유 수요를 볼 때 그 궁금했던 건 그림 8번인데 전략 비축료. 지금 제일 바이든이 작년에 고생했던 거는 사우디까지 찾아갔던 건 중간 선거 앞두고 유가를 잡고 싶었던 건데 뭐 팽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괴로움이 컸는데 그래서 고주택으로 여기 미국에 얼마 안 되는 이 전략 비축료 다 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때 뭐 7억 배럴 정도 있던 게 지금은 4억 배럴 미만이니까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근데 이거 채워 놔야 되거든요. 유가가 빠질 때마다 채워 넣을 겁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저점에서 자꾸 매수하는 세력이 있는 거고 원유를. 미국은 이거 가지고도 돈 버네? 아마 돈 버는 비쌀 때 팔았잖아. 고점에서 팔지 않았습니까? 무지하게 비쌀 때 팔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팔았다기보다 국민한테 그걸 한 거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잘. 근데 왜냐면 그때 유가를 잡고 싶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수요를 채워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휘발유 재고가 너무 낮다는 것도 불안 요인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휘발유 재고를 찾기 위해서라도 원유를 더 사서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중국의 경기 확장이 되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재고 확보 수요도 있으니까 수요 있고. 측면에서 유가가 이렇게 쉽게 빠지진 않는 거다. 근데 다만 그럼 유가 계속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릅니까 얘기한다면 3분기 4분기부터는 실물 경제 지표들 분명히 좀 안 좋게 나올 거예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 그러겠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유가 그때부터 금융 상품화 된다면 미래 그러니까 내년 시장을 좋게 보기 힘들 거니까 아마 이 트레이더들도 유가를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 호가를 낮추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아까 이런 것도 이제 맥락이 비슷한데 예. 화학 쪽을 보면 원유 가격은 높았고 네. 아까 원재료 가격은 높았고 그다음에 수요는 뭐 그렇다 쳐도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근데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뭐 비행기도 다시 날아다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수요도 좀 는다라고 하고 원유 가격도 좀 떨어지고 그랬는데 큰 반응은 없거든요. 잠깐씩 반등은 하지만 화학주요? 네, 예, 화학주. 예, 예. 화학주는 크게 반응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니죠. 보시면. 그건 세 가지가 있죠. 일단 경기가 좋아질 거는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단 지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잖아요. 롯데케미칼이 지금 작년. 아마 4개분기여서 적자를 했고요. 네. 1분기도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제 프리뷰를 하고 있는데 적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스프레드를 아직까지요? 보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제품 그러니까 PPP와 네. 기타 MEG라고 하는 제품 스프레드를 보면 네. 네. 그러면 이어로 그러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경기 이 민감주들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터닝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작년 3분기부터 급격히 이미 적자였지만 네. 1분기부터 적자 3분기부터 적자 확 커졌거든요. 3, 4분기가. 그러니까 올해 3분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얘기 들어보니까 화학주도 지금 반도체랑 비슷하네. 3분기. 근데 이제 그건 베이스 이펙트니까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화학주가 생각보다 빨리 반등하지 못했던 건 실적 가트가 보여주는 게 없었다는 거 그건 네. 맞고요. 두 번째는 경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경기에 대한 부분보다 선행했던 건 뭐냐면 그 리스타킹이라서 재고 확보 수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요라고 하면 화학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내구재를 사니까 이걸 구성하는 화학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플라스틱을 구매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가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학 기업이 좋아질 거라 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수요가 있죠. 그것도 수요인데 네. 그거는 경기가 돌아서고 좀 후행적인 거고 중국에 수많은 유통상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주식에도 네. 브로커가 존재하고 뭐 부동산에도 브로커가 존재한 것처럼 화학 제품에도 브로커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평상시엔 트레이딩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3개월, 1년 뒤에 아니 뭐 몇 달 뒤에 가격이 오를 거라고 확신이 들면 자기가 캐리 오버를 해서 갖고 가겠죠. 그죠? 무슨 매점 말인지 매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창고에 일정 부분을 보관하면서 트레이딩하는 그게 바로 재고 확보 수요고 투기 수요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투기 수요까지는 아니지만 일차적인 재고 확보 수는 뭐냐면 재고가 너무 낮으면 네. 일단 재고를 좀 채울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4월, 5월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게 여름 휴가 가면 물놀이 해야 되고 좀 있으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크리스마스 같은 거 준비해서 뭐 그런 애들 왕구부터 타이어부터 이런 재고를 많이 해서 화학 제품 수요가 느는 거거든요. 보통 4, 5, 6월에 가동률이 되게 좋은 시기. 그때는 그래요? 아무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재고 수준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데 중국이 사실은 중국의 재고 수준이 조금 더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마 자료를 갖고 왔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주들이 못 움직였던 첫 번째 이유는 실적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 석유화학 재고라고 있어요. 여기 엷은 색으로. 네. 이 석유화학 재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론 17년, 18년 수준, 그러니까 팬데믹 직전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팬데믹 때 정말 재고가 없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증감률이긴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20년, 21년에 화학주가 주가가 좋았던 게 재고 확보 수요가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을 건데 지금은 이 재고 그러니까 증가율이 그러니까
아직은 플러스지만 이게 둔화된다는 건 증가가 이제 제한적이라는 얘기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절대 재고 수준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2월은 2월로 전년 동기 대비 YY 증감률이에요. 증감률이니까 네. 네. 아직은 재고를 쌓고 있다는 뜻인데 센 강도가 약한 거죠. 제 말 이해하시죠? 이게 절대 재고 수준이 아니다. 네. 다만 재고를 쌓는 건데 리스타킹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화살표로 보는 건 이렇게 20년, 21년처럼 이렇게 급격히 올라오는 건 리스타킹이라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요때 17년, 18년 요런 게 있을 때 화학주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려면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 터닝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조금 더 빠지고 그게 아마 2분기 말 3분기 초부터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고 공교롭게 그때 실적도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봐서는 중국도 아마 유통상들에 대한 어떤 투기 수요나 재고 확보 수요가 빠르면 5, 6월, 늦어도 7, 8월에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경기가 회복돼서 좋은 수는 내년 상반기겠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나요? 왜냐하면 바로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근데 이제 실적은 왜 3분기부터 좋아지면 아까 말했던 기저 효과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리스타킹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그래서 실적의 정점은 내년 2, 3분기가 뭐 가장 좋게 움직일 실적은 정점일 거고 그 전에 주가가 먼저 꺾인다고 보면 지금은 매수하는 시점이 맞고 올해 말부터는 매도하는 시점이 맞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화학주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뭐 타이밍은 잘 모르겠지만 반도체 얘기하는 거랑 지금 똑같아서 그런가요? 제가 반도체를 잘 모르겠지만 반도체도 지금 계속 그러면 지금 당장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화학 업황은 아니다. 아직은 그렇죠. 조금 아직은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올해 2, 3분기에 좀 뭐 괜찮아질 수 있는 이유는 재고를 지금 다시 쌓는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다. 예. 경기보다는 그냥 예. 재고의 리스타킹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경기가 좋아지면 이 재고가 낮아 보이겠죠, 더더욱.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는 상해 봉쇄도 하고 그러니까 네. 뭐 재고를 쌓을 이유도 없고 뭐 그런 경기 동인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단체 관광도 되고 뭔가 부산 움직이기 시작하면 예상이 지금 오늘 되게 날씨가 더워서 제가 오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안국역 쪽으로 갔는데 관광객 더웠어요. 되게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봄이 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봄이 왔지만 언제 느꼈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여성들의 옷차림이 바뀐 거 보고 알았거든요. 네. 저도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재고가 높다 낮다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리스타킹을 한다는 거는 경기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돼요. 중국의 유통상들이. 네. 그러려면 여러 정책들이 누적적으로 나오고 정말 조금씩 돌아가는 것 같고 어느 순간 누가 스타트업 딱 사기 시작하면 나도 뭐 PPP 좀 사놔야겠는데 그 움직임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아마 2, 3분기에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2, 3분기나 나온다. 예, 누적적인 정책 효과, 그 다음에 어떤 경기 후행적인 어떤 경기 선호도, 그 다음 작년보다 움직임이 이런 거 되게 좋아졌잖아요. 교통량, 중국의 베이징의 교통량이라 이런 걸 보면 네. 그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지금 왜 당장 안 오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공급 과잉에 아예 후유증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아시아 쪽이 지난 3년간 그 에틸렌 증설, 그다음에 화학 제품 증설이 많았어요. 그렇죠. 아시아 쪽이. 그 누적적인 공급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있어도 움직일만 한데 못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죠.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수요라는 거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요는 계단식이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공급은 계단식이고 수요는 이제 리니어하게 이렇게 약간 변동성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공급 과잉이지만 공급이 멈추는 사이에는 다시 수요 초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내년이고 내년 상반기고 올해 중반 이후에는 공급 과잉도 완전히 좀 없어지는 모습이 조금씩은 흡수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는 거죠. 중국이 며칠 전에 지준율 진단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 할 정도면 지금 아직까지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긴데. 실물 지표 아까 지금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유통이나 이게 소비재 담당자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춘절 이후로 그리고 막 생각했던 기대감 정도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폭발적이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생각만큼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왜 이럴까, 왜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그쪽이 중국이 아마 1월 말부터 아마 그 활동을 중국 정부가 이제 백지 시위 이후로 풀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월, 지금 3월 중순이니까 저희들도 마스크 벗으라고 했는데도 연예인 안 벗고 그냥 다 쓰고 죄송한데 다녔죠. 요즘 버스에도 요즘 마스크 다 쓰고 계시거든요. 나도 끼고 다녀요. 그러니까 첫날 지하철 풍경을 보니까 한 명 벗고 있더라. 난 더 많이 껴. 저도 그런 용기가 잘 안 나더라고. 원래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좀 뭐 겸연쩍어서 쓰게 되는데 사실은. 근데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직도 완전히 정상화된 거냐 했을 때 약간 의구심은 드는 거예요.
공급망이라든가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국의 소유를 둔화시키는 요인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소비를. 그러니까 그게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5월, 6월 이렇게 가면서. 근데 이제 중국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공조나 이런 경제 정책 둘 다 중요한 부분은 있겠죠. 근데 섣불리 예단해서 중국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직까지는. 중국 뭐 이제 원자재 이야기를 조금만 네.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화학이나 정유 그렇죠, 이 섹터를 오래 하셨으니까 최근에 원자재 가격 하락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작년 재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아직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쪽의 산업을 오래 보신 입장으로서 네. 이 원자재 관련된 투자는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뭐 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말씀만. 이게 이제 결론은 뭐 경기를 얼마나 잘 진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그리고 네. 개별 제품 메탈 같은 경우에 좀 금, 구리, 그다음에 아연, 그다음에 석탄, 철강석 그런 거에 대한 수요 공급을 따로 또 맞춰봐야 되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커머디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국주의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커머디티가 약한 나라죠. 네. 맞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사실은 동남아를 지배하면서 원유를 직접 거래도 하고 만들고 수송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고.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커뮤니티 전문가가 뭐 저 또한 포함해서 제가 전문가로 얘기하기도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저는 이 경기 하강의 폭이 어디에 따라서 분명히 기회냐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낙폭이 그렇게 클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유가도 내년 평균 유가를 68불로 보는 게 예전처럼 50불대 가고 40불대 가지 않는 이유가 네. 공급이 당연히 타이트하다니까요. 어. 지금 아까 수요도 얘기 드렸지만 공급도 타이트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런 공급이 타이트함이 비단 원유층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아까 갖고 있는 뭐 구리 가격이라든가 구리라든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탈 쪽 이런 쪽도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뭔가 공급망 이슈가 있는 게 인력의 문제가 자꾸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남미나 이런 데서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일을 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생산량이나 수송량이 예전보다는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 가격의 저항 요인이 될 거고, 그러니까 가격 떨어뜨리지 않는 요인이 될 거고, 근데 후행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정말 좋아지는 게 맞다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전에 그쪽 전문가한테 한번 얘기를 들었더니 그쪽은 원자재 쪽은 그 광산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걸린다며요. 되게 오래 걸리죠. 원유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원유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걸리진 않죠. 원유가 그 정도 걸리지는 않고 이게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더 지금 퍼내려고 준비한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구리광산 이런 거는 탐사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퍼낼 때까지 10년 걸린다대요. 광산이 10년 걸리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 인허가 문제도 있는 거고. 인허가 문제도 우리가 있고, 알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글렌코나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이런 대기업들은 다 미국, 영국 계열이잖아요. 네. 이게 왜 무섭냐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원유 개발을 왜 못합니까로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일본은 원유가 뭐 자국률이 뭐 30%가 된다는데 네. 국력의 차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루에 가서 광산을 개발했어요. 페루 네. 오륙광구나 뭐 이런 거를. 근데 갑자기 그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서 국유화하겠다 하는 순간은 우리는 그냥 당하는 거지만 네. 미국은 미국 안 당하죠. 비행기가 뜨겠죠. 그래서 수리남처럼 비행기가 뜨겠죠. 공군기가 뜨는 헬기가 거죠. 뜨고 뭐가 무슨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협상이 가능한 정도, 우리도 그렇게 협상이 가능하겠지만 통제가 되게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협상이 안 될 거고. 뭐 그러니까 글로벌 그렇겠죠, 기업 아마도. 정도 돼야 이제 협상이 되죠.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유는 아니죠. 원유까지는 안 미얀마 된다. 가스전 뭐 이런 거니까. 그것도 이제 미얀마나 이런 쪽은 우리가 좀 다른 뜻은 아니지만 협상이 가능한 그렇죠. 지리적 요건, 그다음 거리가 가능한데. 그리고 단독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작으로 하면 그렇죠. 일본 상사들이 많이 끼어 있고요. 딴센 데들을 같이 끼워서. 일본 상사들은 뭐 100년, 200년 역사고 이미 갖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옛날에 제가 몽골에 용역 때문에 출장을 가서 오래 있었어요. 한 몇 년 됐는데 그때 알았는데 리오틴토가 몽골에 이제 구리광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몽골 정부가 어느 날 이게 돈 잘 벌어지니까 야 이거 국유화 이 떠들어 버린 거야.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광산이 그 오유톨고이라고 하는 톨고이가 이제 구름 같은 데를 톨고이라 그러는데 오유톨고이인데 그래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이익금을 더 결국은 배당을 받았어. 그렇지만 뺏어가진 못했는데 우리 정부였으면은 뭐
뺏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런 리오틴토나 발레오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글렌코나 이런 기업들의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죠.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원자재 가격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기후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되게 민감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친환경.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석탄 원료인 철강성이나 아니면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은 빨리 빠져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 시즌에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와요. 그 이유는 거기 투자를 안 할 거니까. 제 말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공급이 약간 줄어들 그러니까 거니까. 앞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원유로 미국에 있는 여기 9페이지에 있는 그림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뭐냐 왼쪽 그림 9번을 보시면 이게 미국의 원유 시축이에요. 시축기가 있어요. 오일 리그라고 하죠. 네. 네. 자, 11년도부터 14년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선언했던 오바마 정부 때문에 해도 1,600개, 1,800개가 갔던 이 시축기가 지금은 너무 빠져서 올라오긴 했지만 600개에서 안 늘고 있거든요. 이게 네, 네. 왜 안 늘겠냐고요. 돈이 되면 늘려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이런 원유 시축이나 원유 기업들이 1년, 2년, 10년을 보는 게 아니라 30년, 50년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30, 50년 뒤에 제가 보기에 원유 수요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태양광하고 지금 전기차를 봐서는 여기 투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메인테넌스 안 되기 때문에 우물이 말라가기 시작하니까 결국도 3년에서 5년 사이에 유가는 계속 강보합일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이러한 아이러니. 그러다 보면 철강석이나 뭐 석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분간 에너지로 써야 되는 거고. 그죠? 이 부분. 근데 공급은 안 늘어나고. 투자를 안 하니까요. 수요가 주니까 투자도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니까 공급도 늘지 않는 줄어든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 둔화보다 공급 축소 훨씬 큰 국면일 거고 3년에서 5년은 네. 그런 것. 근데 그러면 투자해야 되냐? 그것도 난센스인 거죠. 그럴수록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나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기술적 개발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돈은 다 그쪽으로 가니까. 페로브스카이트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전고체 전지라든가 그래서 한 번 충전하면 뭐 진짜로 뭐 2,000km, 3,000km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나와주는 게 유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기술의 개발에 시간이 분명히 걸리니 네. 그 기간이 3년, 5년, 6년 분명히 유가가 생각보다 좀 강세인. 그러니까 원유에서 생산자 업종에서는 어떻게 보면 막 불효자가 계속 돈을 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뭐 아이러니한 얘기지 무슨 지 아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이제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의 네. 전환 속도를 훨씬 더 가속화시키겠네. 그렇죠. 이게 양면의 칼인 거죠. 유가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니까 원유 시장에 투자를 하고 오일 리그를 하면 단기적으로 돈을 벌 것 같은데도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기술 발달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는 현상들. 네.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뭐 혹시 태양광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단순히 우리가 이제 모노포클 셀 이런 단순 셀이 아니라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그 우랄 산맥에 있는 새로운 우리가 결정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비결정형으로 나오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조금만 뭐 쉽게 말하면 연구소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기술 개발이 상당히 빨리 일어나고 동기부여가 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아이러니하게 우리 원자재 기존의 전통적인 원자재 가격은 강세를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 기술 발전은 빨리 일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급격히 빠지는 날이 또 분명히 이게 올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또 마지막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새 최고의 이슈죠. 2차 전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오시는 분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센터장님도 이쪽의 커버를 굉장히 좀 오래 하셨으니까 최근 뭐 한두 달 사이에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밸류체인 이쪽들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밸류에이션 뭐 이런 것도 계산을 해보셨을 거고 어렵네요. 뭐 네. 어떻게 해석했냐보다 어떻게 전망하시느냐가 더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2차 전지주의 기본적인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아까 그 처음에 자산 시장 보면서 어렵네요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2페이지의 화면처럼. 네. 왜 이걸 드렸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원칙과 투자 질서를 찾기가 좀 어려운 혼돈이잖아요. 왜 그 얘기를 굳이 이렇게 많이 드리냐면 2차 전지가 딱히 좋아야 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막 주가를 급등시킬 만한 모멘텀이 몇 개 있었냐면 저는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다고 봐요. 뭐 중국이 뭐 배터리 보조금 뭐 크게 줬다든가 아니면 뭐 획기적인 기술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뭔가 큰 변화가 있어서 뭐 이렇게 움직인 건 아니었다는 건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시장에서 지금 조심스러운 순환매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그쪽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순환매가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2차 전지의 성장주입니다. 그리고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사회자께서 보셨던 시장에서 성장주가 많았겠죠. 네. 왜냐하면 10년, 20년 전에는 조선주도 성장주였을 거예요. 포스코도 성장주였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20년 네. 전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 중국에 그럼요. 많은 원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만들어서 제품을 또 실어 날라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미포조선이 30배씩 오르고 20배씩 오른 거 아닙니까? 2000년 그렇죠. 주가로.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그때 성장주가 다행했다면 지금 성장주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과거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차전지주의 상승의 요인을 보는 이유는 희소성의 원칙이죠. 성장주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없다. 없으니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거. 그것도 그거를 시장이 틀렸다고 할 말은 없어요. 네. 시장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은 결국은 시장에서 희소하고 성장성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 네. 이걸 준 거고. 그러니까 그건 인정. 근데 제 말은 그러면 거꾸로 보면 만약에 성장주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순환매가 일어나면 네. 2차전지주도 오르고 순환매도 같이 오를 거냐. 이 부분은 또 고민스러운 거죠. 그건 또 유동성 측면도 있으니까 사실 시장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드렸던 질문에 답이 100%는 안 네네. 됐겠지만 네. 네. 지금은 순환매가 없이 희소한 성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 사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성장하는 누구야? 그러면 2차 전지요? 이 대답뿐이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쪽으로 그렇겠죠. 지금 다 쏠리고 네. 있다. 네. 그렇게. 물론 태양광도 성장주인데 우리가 거기 메인스트림이 아닌 거죠. 그렇죠. OCI가 잘하고 있지만 네. OCI는 중국에 있는 폴리시클 업체 중에 8등, 9등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캐파로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메인스트림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LG엔솔이나 아니면 SDI는 메인스트림이거든요. 1등이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도 막 포켓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도 분명히 성장주고 중국에서 태양광주가 작년에 많이 올라갔었어요, 사실은. 아시는 분도 아실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물론 하나솔루션 올랐는데 제 말은 네. 오르는 폭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중국은 뜨겁고 우리는 그쪽은 태양광이 메인이고 우리는 메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제 말은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2차 전지주에 대한 제 결론은 희소성이 있는 성장주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당분간은 성장주가 없다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성장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겠죠. 주가는 계속 좀 어쩔 수 뜨거울 없이. 거다. 그리고 장기적 성장 동력이 되는 건 맞는데 제 말은 단기적으로 뭐 이번 분기 다음 분기를 봤을 때 계속 뭐 얼마나 오를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순환매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방산이 됐든 지금은 좀 네. 조용조용하지만 네. 아니면 또 다른 태양광이 됐든 이렇게 아니면 아까 말한 경기 민감주인 화학이나 네. 이런 기업들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3분기에는 실적 전환이 된다면 그리고 3분기 실적 확인하는 게 10월 중순, 10월 말이거든요. 그럼 프리뷰를 하면 9월, 10월부터는 뭔가 움직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 장세랑 하반기는 좀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 이야기 했는데 네. 태양광 뭐 사실 기업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젠가 오늘인가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 폴리실리콘 그 신장 지역 원래 네. 이제 수입을 안 했었는데 미국이 예, 예, 네. 이제 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도 수입한다.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예, 예. 이 뉴스 보면서 와 우리 OCI 큰일 났네. 하나솔루션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예, 예, 예. 최근에 OCI도 뭐 확장 투자하다는 뉴스도 있던데. OCI가 투자하는 거는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3만 5천 톤의 말레이시아 공장이 있고요. 5천 톤 증설을 이미 했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아마 말레이시아 공장 정도는 중국에 있는 공장과 원가 경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전기료 워낙 가장 중요한 전기료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인건비도 중국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랑 인건비 차이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경쟁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4만 톤 정도까지는 향후 5년간 증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한 번 증설하면 10만 톤씩 증설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게임이 올해 안 돼요. 나올 예상 증설 물량은 40만 톤이에요. 중국 내에서만. 40만 톤이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하는 거거든요. 공급 캐파가.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늘리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냉정히 따지면 부담이 안 될 수는 없고 다만 우리나라 OCI 같은 경우에 틈새 전략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쪽은 태양광용 폴리시클론을 하지만 반도체에도 폴리시클론이 중요한 건 아시죠? 웨이퍼 네. 만들잖아요. 반도체요. 네. 네. 그쪽으로 계속 판매량이나 아니면 그쪽 비중을 늘리려고 해요. 지금은 전체 판매 비중이 5%에서 한 10%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늘려서 가격대가 다르죠. 태양광용 폴리시클론이 지금 20불대라면 네. 아까 말한 반도체용은 30불 이상이니까 수익성도 다르고. 고순도. 그러니까 순도도 99.99로 99급이 아니라 10.9급 이상으로. 그러니까 고순도잖아요. 고순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반도체 기업의 그걸 납품해요. TSMC나 이런 쪽에 하려면 충분히 검증된 히스토리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렇죠. 그런 쪽을 하고 있다는 건데 여하튼 신장 쪽에 그 폴리시리콘을 수입할 수 있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패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우회적으로는 들어왔었죠. 아 그래요? 왜냐면 말레이시아에 일부 공장들이 있었고 거기에 중국 기업들이 거기서 패널을 만들어서
뭐 미국으로 가긴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양면의 칼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안 좋은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거꾸로 보면 미국이나 전 세계 태양광 수요가 좋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미국이 작년에 한 15기가 설치를 했거든요. 전 세계가 한 작년 240기가가 설치됐다면 그중에 절반이 중국이에요. 120기가 정도가. 근데 미국은 거기에 세 발이 핀 15기가 설치했던 나라인데 IRA 법안 이후로 뭔가 지금 미국도 정신을 좀 차린 게 올해 20기가 설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기업, 한국 기업의 하나솔루션이나 한국 기업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기회가 되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 MS 1등이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중국이 지금 들어오더라도 당분 그러니까 미국이 좀 나쁜 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가지 말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중국 패널 이제 갖다 쓰는 그러니까요. 그런 행태들이 정말 배터리도 왜 그 네. 배터리인가요? 그 중국에 있는 그 ATL, CATL 네, CATL. 기술만 갖고 와서 GM이 하겠다 그래서. 네. 근데 또 미국의 또 뭐 국회의원들은 그런 것도 좀 막아야 되지 않냐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공화당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맞죠. 그러면 우군이 누가 그걸 투자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뭐 태양광이나 반도체나 지금 세제 지원 조금 받고 뭔가 투자는 엄청 많이 하는데 보호해 줄 것처럼 하면서 자기네들 필요한 건 중국에 다 갖다 쓰니까 이게 조금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를 제가 보니까. 투자할 때 아까 저한테 무슨 지표를 보냐고 얘기했을 때 이제 키장금리를 얘기했고 네. 그다음 원자재와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을 얘기한 세 번째 주제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항해 시대가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주식.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시장은 네. 누가 싸게 만드느냐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다 가야 되는 거였어요. 네. 지금은 내가 필요한 걸 만들어 줄 수 있나의 시대예요. 그죠?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네. 지금은 미국이 원하는 걸 만들어 주면 수익성은 보장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갑자기 여기서 약간 배신 같은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근데 계속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미국 스스로도 중국을 최대 적으로 규정했고 언젠가는 전쟁 시나리오가 있는 와중에 이건 국익과 안보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공급망인 대만과 한국은 반드시 붙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니들이 원하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그게 반도체나 태양광이라고 본다면 수혜를 줘야죠. 일정 부분은. 2차 전지까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4, 5년간의 투자는 아마도 원가를 볼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공급망에 우리가 끼고 그 공급을 해주고 있는가? 해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우선순위인가? 뭐 이 정도가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주식을 공부할 때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경제 전망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정치까지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은 사실 정치적인 영역이잖아요. 예. 이제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아니 뭐 하고, 저는 네. 지금 오늘 배운 거는 이제 원유 시장에 대해서 뵙고 원자재를 뵙고 또 말씀드렸던데 네. 지금 사실 시장이 어렵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어렵다는 이유는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투자의 동인이 없고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거든요.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너무 많잖아요. 금융시장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보면 결국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당초에 이 올해 주식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냐고 얘기했을 때 저희 상상증권은 다 상저하고 일대 상고하유라고 얘기했었어요. 상고하유. 상반기에 오히려 오르고 네. 하반기는 유지된다. 왜냐 내년 경기 전망. 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오를 거다. 근데 그 폭이 크진 않다. 경기 확장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작년 기말 종가보다 높은데 그게 1분기나 2분기 사이에 올라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보합일 가능성이 있다. 왜 안 빠지냐면 내년 경기 기대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근데 절반은 맞았었어요. 1월달 갑자기 올랐거든요. 네. 네. 그러다 2월달 좀 빠졌어요. 경기에서. 3월달은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뉴스가 터졌거든요. 금융 위기만 아니라면 제 뷰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오히려 좀 선반영에서 빨리 어느 정도 20% 30% 오르고 그 다음은 좀 보합으로 되는. 그래서 돈을 벌고자 하면 오히려 리스크를 테이킹하자. 너무 멀리 떠나가면 멀리 도망가 있어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금융위기만 아니라 리만 같은 사태만 아니라면 3, 4, 5월 달에 오히려 주가가 오를 수 있다. 분명히 오를 수 있고 그리고 6, 7, 8월부터는 오히려 경기 지표나 이런 것 때문에 보합으로 오는데 빠지지 않는 이유는 내년 기대감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박스권은 하반기고 오히려 상반기에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은 상반기에는 공격적으로 오히려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뭐 재미없을 것 같다. 보합 정도 재미없을 예. 것이다. 네, 이렇게 상상인증권의 배병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오늘 1분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